그러면 우리가 이 SVD를 가지고 방금 전에 보셨던 유닛서클이 들어가면 뭔가 이런 형태의 수식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수식에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하고 타원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B라고 하는 행렬을 정리를 해보면 U 시그마 VT인데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 경우는 V하고 U가 똑같습니다. 예, 입출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방행렬이라 두 가지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걸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요 안에 B의 U 시그마 UT라고 대입을 해보면, 자, 여기에 괄호를 쳐놓으면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괄호를 풀어놓고 보니까 오호라, 얘는 Y가 U에 뭔가 곱해졌고 여기는 UT가 Y하고 곱해진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UT 트랜스포즈 Y를 Z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다시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는 무언가가 여기가 뭔가 X가 있고 트랜스포즈하고 여기 뭔가 행렬이 들어가고 이런 식은 값이 1, 이런 표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얘가 바로 되게 중요한 정의를 갖고 있는 행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바로 타원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타원 방정식의 수식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Z는 뭐냐, Y라고 하는 원래의 축이 U가 곱해주면서 그러니까 U 트랜스포즈 Y를 해서 Z가 나오니까, 원래 아까도 보시면 X축, X1, Y, X2로 되어 있는 X라고 하는 녀석의 컬럼 벡터가 곱해져서 얘네들이 어딘가 다른 방향으로 축의 방향이 변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고 나서 이 Z축, 지금 보시면은 Z 있고 가운데 시그마만 있기 때문에 Z1하고 Z2 입장에서 보면은 크기가 작은 부분이, 그러니까 시그마는 뭔가 시그마 1, 시그마 2 해서 항상 이 부분에 있는 거가 맨 위에 있는 게 값이 크고 밑에 있는 거가 값이 작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수관계로 되잖아요. 이 역수관계가 되는 거는 타원 방정식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자, 여기 요 수식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 생각하지 마시고 쫓아가 보십시다. 시그마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의 제곱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원래는 그냥 값인데 항상 여기는 양수밖에 없죠.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무엇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1의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하면, 자,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풀면 어떤 수식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Z 값이잖아요. Z니까 G1, G2, G1, G2라고 해놓고 풀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각 방향이 아닌 부분은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다 사라져서 식이 이렇게 간결하게 나오고요. 이 수식을 이와 같이 바꾸면 여러분들이 타원 방정식이구나,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타원의 X축 방향, 가로 방향 크기를 뜻하고요. 이 부분이 Y 방향 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타원에서 보시면은 바로 시그마 1이 숫자가 더 크잖아요. 이 부분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보시면 이게 더 값이 크기 때문에 이 길이가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크니까 길이의 측면에서 보면 역수라서 더 작은 쪽, 이게 가로 방향이 되겠고요. 다음 시그마 2 더 크니까 더 높이 이와 같은 타원이 등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시그마 1분의 1, 여기까지의 거리가 시그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보면 시그마 1은 앞서서 보시면은 0.311, 시그마 2는 0.097 나왔죠. 그래서 여기 수식 제가 잘못 표현했는데, 요게 요거 잠시만요. 제가 수식을 바꾸겠습니다. 자, 제가 요게 헷갈리게 써놔서 수정을 했고요.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의 제곱은 앞서서 구해보시면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나온 결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얘의 길이는 제곱을 풀어야 되니까 제곱을 풀어서
시그마 1분의 1이 가로축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처럼요. 또 펜이 안 되네. 단축키가 되다 말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요게 길이가 되겠고요. 시그마 2분의 1이 3.207 길이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2, 요 길이가 1.79. 아니 이거는 아까 본 거하고 똑같잖아. 바로 여기서 보시면 3.2, 1.79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타원이 지금 회전하기 전에 G축에서 보시면은 회전하기 전이니까 주축 방향의 길이만 구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G1, G2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원래의 값에서 표현하려고 그러면 요거 어디 갔어요? 여기 있는 UT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안에 두 개의 컬럼이 있는데 이 벡터를 가지고 화면을 재구성을 해보시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축, 이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0.3827, 0.9239 그쪽 방향으로 1.7929 이쪽 축 방향으로 3.207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타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썼어요. A라고 하는 행렬은 Y는 AX이기 때문에 A를 시그마를 구해서 그러니까 SVD를 가지고 그대로 구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회전 행렬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타원의 주축 방향이 이와 같이 두 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겠고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y는 ax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이와 같이 구성을 하고 b에 대한 싱귤러 밸류를 구해서 타원 방정식을 문제를 재해석해서 보셔도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아까하고 똑같지만 축의 방향만 서로 달라져 있죠. 축이 이번에는 반대쪽을 향하고 있지만 타원을 그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타원이 만들어지는 타원의 주축 프린시펄 액세스를 구하는 방법이 바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 타원이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모든 SVD의 결과가 타원이 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타원이 만들어지지? 그 타원이 되는 경우를 정의를 한 게 바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정의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매트릭스 A가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X 트랜스포즈 X를 양쪽에다 곱했을 때 그 결과가 무조건 양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X 트랜스포즈가 예를 들면 M차입니다. 이게 X입니다. 그러면 X 트랜스포즈는 1 곱하기 M이 되겠고요. 매트릭스 A도 M 곱하기 M 정방행렬이어야 되고 다음 X가 곱해지면 M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결과는 1 곱하기 1 즉 상수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0보다 큰 것, 그걸 바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예제에서 지금 보시면 XT, AX는 1인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죠. 역시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 그 값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이 되면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고요. 그 값이 0보다 크니까 포지티브 데피니시고 값이 0보다 같은 경우만 0하고 같은 경우가 될 때만 세미라는 표현을 써주게 됩니다. 세미. 자, 그러면 이제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성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얘는 시메트릭, 대칭인 행렬입니다. 이 행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축 방향이죠. 주축, 이 대각선 방향, 다이아고널은 대각 방향을 뜻하고 바로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대각선 방향이 아닌 것들이 똑같이 표현이, 여기는 그냥 두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서로 대칭 구조, 똑같은 값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대칭 행렬,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B, 다이아고널, 여기는 다이아고널, 대각 방향,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비대각 방향, 비대각, 오프 다이아고널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은 서로 똑같은 값이어야 되는 것들. 이게 바로 대칭 행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대체 A, B, C, D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대칭이어야 되니까 A, B, C, C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 개의 변수를 갖고 있죠. 얘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또 항상 양수여야 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대략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리가 어렵기 때문에 xt ax를 계산을 해봅니다. xt a, b, c, c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곱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 결과가 포지티브 데피닛이 되려고 그러면 일단 x제곱, y제곱은 양수이니까 a하고 b도 양수라고 하자. 그래서 얘네들 대각 방향은 무조건 포지티브 양수여야 되는 게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정의가 되겠고요. C는 음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a하고 b가 겁나 큰 겁니다. a하고 b가 겁나 크고 c가 겁나 작다면은 모든 x, y에 대해서 이 수식이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가 되더라도 두 개를 합한 것이 플러스가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C는 음수여도 되지만 대칭 쪽 A, B 방향은 굉장히 큰 양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제 보시면 의미가 있는 게 3이고 2이고 여기는 좀 더 작은 숫자 0.5가 들어갑니다. 여기 숫자를 큰 걸 잡으시면 이 수식을 만족을 못할 수 있어서 왜냐하면 XY가 C가 0.5인 거거든요. XY가 음수이면은 이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보다 여기가 커지면 안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는 3하고 2인데 여기는 100 이렇게 넣으시면 포지티브 데피닛이 깨질 겁니다. 아마 저도 안 따져봐서 아마 대부분 그렇고요. 이런 포지티브 데피니트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신 적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의 또 다른 사례는 뭘까요? 바로 여기 시그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U 시그마 V 이 시그마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코베리언스 공분산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분산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x-뮤, x-뮤 얘들이 벡터로 다차원으로 표현될 때 여기 시그마 인버스가 들어가죠. 이 시그마 x-뮤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 있잖아요. 확률, 통계, 가우시안 커브에서 x-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인버스 x-뮤 바로 이 부분도 똑같이 포지티브 데피니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그마 인버스가 포지티브 데피니션 형태이고요. 그래서 주축 방향의 분산값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하고 옆에 있는 애들 바로 코릴레이션들 따질 때 필요한 바로 이 행렬 코베리언스 행렬 자체가 포지티브 데피니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커브 그려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다차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차원. 2차원위에 뭔가 이렇게 산처럼 그려져야 되니까 타원들이 무수히 많이 중첩되겠죠. 똥 위에 똥 쌓고 똥 쌓고. 이게 다 타원이어야 되니까 포지티브 데피니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코베리언스 공분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수식은 이제 앞으로 기억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XTAX라는 수식이 나오면 포지티브 데피니션인가? 타원인가? 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재밌는 수학 시간이 됐고요. 이 포지티브 데피니트하고 싱글러 밸류 디컴포지션은 서로 짝입니다. 짝꿍. 그래서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 녀석의 주축 방향을 알아내고 싶으면 우리는 무조건 SVD를 써서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니플러빌리티의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 예제를 들 때 처음에 y는 ax 스타일로 하는 번은 접근을 하고요. 케이스 1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y는 ax로 해도 타원이 나온다라는 걸 알았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xt는 1이라고 하는 식에다가 y는 ax를 꾸겨 넣었죠. 그래서 y 트랜스포즈 무언가 y는 1 했는데 얘의 경우에도 당연히 타원이고 두 가지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루프나 케이스 2루프나 답은 똑같이 타원 방정식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 결과는 어떻게 접근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매니플러빌리티 쪽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니플러빌리티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dx는 j d 세타, 여기는 계속 전부 다 벡터일 텐데요. 대문자로 쓰면 다 벡터인 겁니다, 여기. 자, 그리고 얘는 세타는 이 녀석은 세타1, 세타2이기 때문에 d 세타라고 하면 얘는 d 세타1, d 세타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식을 미분한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매니플러빌리티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세타1, 세타2가 아니라 d세타1, d세타2를 쓰고 있는 겁니다. 세타1, 세타2가 1이 되는 게 아니라 d세타1, d세타2가 1이 돼서 이 입력을 투입을 하게 되면 요 끝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부분이 뭔가 여기로 요만큼 d세타1만큼, 여기로 요만큼 d세타2만큼 얘네들의 합이 1이 되도록 넣어주면 이 끝단이 뭔가 동그라미를 타원을 그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d세타1을 유닛서클로 쓰는 거지 세타1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타1, 세타2는 어떻게 되느냐? 네 맘이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타1, 세타2일 때 우리가 흔들어주는 거는 조인트 스페이스에서의 조금의 증분 d세타1, d세타2만 유닛서클로 넣어줬을 때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제로 만들어 봤죠. 자, 이런 스타일로 지금 접근하는 거, 방금 전 스타일로 지금 이 매니프2 같은 경우는 아까 케이스 1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로 이 경우 y는 ax처럼 dx는 자코비안 d세타인데 d세타가 단위원일 때 자코비안을 투입했더니 dx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케이스 1의 접근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면은 이제 200번 하고요. 세타는 360도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랜덤한 360도라는 값을 그리고 d세타1, d세타2를 결정을 한 거죠. 이 q가 결정이 나면 이때의 코사인 값이 d세타1, 사인 값이 d세타2 해서 바로 로봇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죠. 자, 자코비안을 구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자코비안을 넣어도 되겠지만 포워드 키네마틱스에다가 현재 Q1, Q2가 있는데 포워드 키네마틱스에다가 더하기 세타 플러스 d세타1을 넣어줘 버립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x1하고 x2가 어디에 찍히는지 관찰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세타1, x1, x2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x는 fk 세타인데 여기에다가 d세타를 이렇게 넣어 봤어요. 이렇게 한번 풀어본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dx는 자코비안 d세타에 그냥 대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dx는 이때 1번 결과하고 2번 결과가 또 나눠질 텐데요. 로봇팔이 현재 이렇게 생겨 있고 얘네들의 각도를 흔들어 주니까 여기 요만한 동그라미가 하나 생기는 게 1번 경우가 되겠고요.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쓰니까 자코비안을 쓰게 되면 내가 유닛서클로 d세타1, d세타2를 넣으면 dx만 나오니까 얘는 이제 xy 좌표가 아니라 증분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타원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는 케이스 1은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쓰기 때문에 저 멀리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제를 한번 돌려보면 어떤 경우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1번 경우, 2번 경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경우에 지금 세타1, 세타2는 제가 30도를 넣었습니다. 그려볼까요?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세타1, d세타2가 되겠고요.
여기 빨간색 덩어리를 확대를 해봤더니 오 타원이 나왔죠. 네, 바로 이게 매니플러빌리티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같이 한번 파란색이 D세타1, D세타2고 아주 조금 DX 성분들이 합쳐져 있는 여기에 가운데는 어딜까요? 포워드 키네마틱스의 중심이죠. 네, 이 녀석이 바로 세타1 30도, 세타2 30도를 대입했을 때의 점이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타원의 테두리에 있는 녀석들이 X, 그러니까 즉 30도 더하기 D세타1, 30도 더하기 D세타2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가 타원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시카와가 그렸던 세상이 되겠습니다. 머니플러빌리티의 컨셉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가운데 지점이 우리는 지금 이 소식에서 보시면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썼기 때문에 이 가운데가 딱 정확하게 이 녀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 포워드 키네마틱스를 쓰지 않고 자코비안에다가 D세타를 곱하게 되면 원점 주변에서 동그라미가 D세타에 대해서 그려지겠고요. DX는 이 테두리에 이런 식으로 아까 같이 눈동자 같이 그려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링크가 길이는 1, 여기 1, 1로 나왔고요. 여기 30도, 그래서 30도, 30도인 거죠. 이 상태에서 얘를 흔들어주고 얘를 흔들어주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수식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 유도하다, 딜라이베이션이 되겠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데리베이션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는데, 어딘가 좀 안 멋있죠. 자, 이 모든 조인트 입력들이 유니벡터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조인트의 미분값, D세타가 유니벡터일 때입니다. 그래서 D세타 트랜스포즈 D세타가 1인 겁니다. 아까 X 트랜스포즈 X는 1인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DX는 자코비안 D세타가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제 때려 넣어야죠. 그러면 D세타는 자코비안 인버스의 DX가 되겠고요. 여기 똑같이 들어가서 정리하면은 바로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아까 뭐였어요?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가 B가 나온 거하고 똑같은 수식입니다. B 어디 있었나요? 바로 이 수식 있죠? 얘하고 똑같은 구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앞서의 수식이 이해가 가면 이제 뒤에 머니플러빌리티의 유도 과정이 쭉 이해가 가실 거고요. 바로 이 성분을 뽑아서 요거를 A라고 지금 제가 여기 써놨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를 우리가 A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여기 써놨구나. 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요 성분, 자코비안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를 빼버리고 얘를 제곱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루트로 씌우는 것이 오메가라고 하는 머니플러빌리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예제는요, 전에 제가 레인보우 로봇의 위치에 대한 거, 각도에 대한 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XYZ 3차원에 대한 거를 바로 앞서서 첫 번째 수식 X, DX는 자코비안 D세타를 써서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끝점에 매니플러빌리티 동그라미를 그리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수식이라면 1번식 X 플러스 DX는 FK 세타 플러스 D세타를 이용을 해서 매니플러빌리티를 구하고요. 이거는 자코비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하고 U를 통해서 동그라미를 로테이션을 시키고요. 시그마 바로 타원의 주축 방향의 값들을 구해서 이 동그라미에 스케일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으로 증가시키고 U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의 U로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 끝단에 움직이고 있는
매니플러빌리티 타원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되게 작죠. 왜냐하면 dx는 jd세타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고 얘들은 다 미분치이기 때문에 요만한 점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제가 한 몇천 배 확대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가운데 있던 동그라미가 이제 가서 붙었습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매니플러빌리티 타원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거의 팔이 쭉 펴져 있는 상태라서 타원의 크기가 이렇게 거의 평면에 가깝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면으로 이동을 시켜보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움직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거의 호떡 원판처럼 이렇게 짜부어나서 나타납니다. 그럼 얘를 이제 좋은 각도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90도 단위로 움직이게 되면 타원에 좀 더 동그라미가 됐죠. 동그란 형태가 되면서 좀 더 움직이기 쉬운 속도 방향 벡터들이 나오고, 펼치면은 팔을 펼치면은 타원이 더 납작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면은 동그라미에 가깝게 표현이 되는데 아직까지 동그라미, 완벽한 동그라미 근처는 안 갔고, 이 정도면은 무슨 델리만주 그런 느낌이네요. 얘의 경우에는 지금 뭐 망고 C 같은 형상이 나타났고, 이 경우는 거의 서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원이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줬더니 두산 쪽에서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냐, 우리 이거 로봇 팔 티칭할 때 같이 옆에다 그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매니플러빌리티인데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이 매니플러빌리티를 그리는 거를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박사과정 학생이 한 명이 저한테 물어봐서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줬는데 그때 수식을 맞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자료 보고 그리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방법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dx는 자코비안 d세타가 되니 바로 이 자코비안을 아까 y는 x, ax와 같은 형태 케이스 1으로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러면 자코비안을 우리가 u 시그마 u 트랜스포즈 형태로 구해내고요. v죠, 정확히 v를 구해내고, u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죠. 그래서 얘는 뭐겠습니까? 이게 자코비안 트랜스포즈를 썼는데 위치에 대한 거 x, y, z만 썼기 때문에 이때 자코비안은 3x3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치만 썼으니까 위치 x, y, z가 있어서 얘를 u하고 시그마를 이제 싱글러빌리티 컴포지션에서 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스피어 그리는 거 옛날에 그래픽스 수업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 스피어가 하나가 있고요. 저는 귀찮아서 단위 스피어인 크기가 1인 데이터를 읽어뜨려 왔고, 시그마를 여기에다 곱해주면 이 X방향, Y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타원이 되겠죠.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3차원 타원이 만들어지면 마지막으로 U는 여기서 뭐겠습니까? 3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U도 3개짜리 3 곱하기 3 행렬이 나올 것이고, 바로 얘가 3 곱하기 3 로테이션 행렬입니다. 이걸 여기에다 곱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두산 애들도 모르고 있어서 알려줬던, 두산에는 안 알려줬구나, 찾아보라고 말했구나. 이 자료를 보시면은 어떻게 그리는지 자세하게 3차원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려가지고 제우스에다 주면은 제우스가 좋아할 텐데. 자, 이걸 여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또 다른 어떤 유틸리티들, 유용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아이소트로피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이소트로피. 이 자코비안을 가지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 중에 하나인데, 1991년인가 90년에 요시카와가 매니플러빌리티를 제안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마 저는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소트로피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이 나왔습니다. 92년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소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은 짝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데, 예, 로페즈 아저씨, 예, 그 양반이 만들었는데, 이게 솔직히 저는 짝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아이소트로피의 개념은 이미 매니플러빌리티의 컨셉 안에 그대로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소트로피는 뭔가 키네마틱 디자인을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봇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대한 길이들, 그리고 예, 트위스트 앵글들, 조인트 축들이 얼마만큼 비틀려 있는가를 따지는 예,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합쳐서 키네마틱, 그러니까 기구적인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소트로피가 더 많이 잘 표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생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 수식을 짝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읽어보시면은 좀 지저분하고 되게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소트로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머니플러빌리티의 개념을 가지고도 우리는 길이나 트위스트 앵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사례로 하나를 얘기 드리면 바로 이 키네마틱 디자인, 링크 길이를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다이렉트로 매니플러빌리티 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글로벌 아이소트로피 인덱, 키네마틱 아이소트로피 또는 아이소트로피 인덱스를 가지고도 이 길이에 대한 것들을 최적화를 했는지 아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자유도 스카라타임 로봇을 설계를 하는데 에런 L2를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네. 보통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로봇을 무한정 크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최대 반경이 L 다 합친 값, 시그마 L 다 합친 값이 어떤 값보단 작고 어떤 값보단 커야 된다란 조건이 거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조건만 가지고도 머니플러빌리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링크 길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머니플러빌리티 바로 이 소식이 되겠고요. 똑같은 경우 디터미넌트 자코비안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앞부분에서 우리가 구해놨고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우리가 심벌릭하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디터미넌트는 AD-BC 해서 AD-BC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쪽, 여기 있는 거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디터미넌트 이자유도 값을 구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L1, L2 코사인 세타2라고 매니플러빌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앞서서 보시면은 이자유도 스카라 타입 로봇에서 중요한 뭔가 매니플러빌리티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세타1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다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움직이면 여기 동그라미 이 관계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타1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타2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2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이 매니플러빌리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으려면 L1, L2 곱한 것도 크면 좋고요. 코사인 세타2 값이 커지면 좋습니다. 코사인 세타2 이거 계산이 좀 이상하다? 잠시만요. 네,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L1, L2 사인 세타2이고요.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L1, L2와 사인 세타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매니플러빌리티가 커지려면 사인의 세타2가 어떤 값이면 되나요? 사인 세타2의 최대값은 1이기 때문에 세타2가 2분의 파이, 즉 또는 이게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세타2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 이때 그러니까 즉 이렇게 꺾어져 있을 때 90도일 때가 매니플러빌리티가 가장 커집니다.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것들을 매니플러빌리티가 보통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조인트 스페이스 값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 또 문제인 겁니다. 사인은 사인이 알아서 각도 결정하면 될 거고,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거죠. 절대값 L1, L2가 있어요. 얘 최대값은 얼마냐는 겁니다. 엥? 예,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요? 매니플러빌리티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막대기 갖고, 작은 막대기,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휘휘 움직여 보면 여기 이렇게 움직일 텐데, 큰 막대기를 가지고 여기서 휘휘 움직이면 여긴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매니플러빌리티, 예, 이 컨셉들을 1차원인 경우에는 속도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커지려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아집니다. 매니플러빌리티는 기본적으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예, 요 문제의 경우에 특히나 그렇고요. 그래서 단차원, 간단한 차원일 때에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매니플러빌리티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이가 L1, L2의 절대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모든 길이, 링크의 길이의 합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면, L1하고 L2가, L1, 예를 들어서 L1 더하기 L2는 L0여야 되더라 라고 하면, 이 수식은 L1 곱하기 L2를 대신해서 L0 빼기 L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떤 수식이 되나요? L1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0원, 0일 때, 그리고 여기는 L0일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L1이 0이거나 L1이 L0일 때, 이게 L1에 대한 그림입니다. 2차원으로 2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L1 곱하기 L0 빼기 L1, 마치 X 곱하기 3 빼기 X,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떨 때가 제일 좋은 값을 갖게 될까요? 지금 그림이 마이너스니까 여기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이게 L1축, 그리고 여기가 입력, 아니죠, 여기가 결과 오메가가 돼야 되겠죠. 오메가, 그리고 여기는 L1축입니다. 그러면 0과 L0를 관통하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어디? 바로 이 부분. 네. 최대값은 어딘가요? 이 부분이에요. L0는 L0의 2분의 1이 L1이면 되겠다. 그러면 L2는 얼마일까요? 2분의 1 L0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L1과 L2가 같을 때의 매니플러빌리티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니플러빌리티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 매니플러빌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 기구적인 정보를 이용을 해서 L1하고 L2가 같으면, 그리고 그 각각은 당연히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L1하고 L2가 같을 때가 매니플러빌리티를 구하기가 좋겠고, 아이소트로피라는 컨셉은 바로 이것과 동일한 결과물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L1, L2가 똑같을 때 아이소트로피, 동일하다. 아이소트로피는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소트로피는 매니플러빌리티의 짝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가는 또 여기저기서 얻어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에는 매니플러빌리티가 좋으려면 이렇게 생긴 녀석보다는 당연히 길이가 이런 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길이가 어지간하면 똑같이 맞추는 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계산하기도 편하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얘를 접으면 아까 원점에서 싱귤라 하면서 더 이상 속도 변화가 없게 나타나는 것들 수식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같다, 링크 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매니플러빌리티 또는 아이소트로피의 컨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로봇의 설계를 누군가가 했는데 길이가 서로 다르다. 이 사람은 로봇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보행 로봇 바이패드 타입에서 여러분들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제가 구해보라고,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 구해보라고 시켰고요.
그래서 이때 로봇을 보시면은 첫 번째 로봇, 예, 기존 로봇이고요. 두 번째 로봇, 이제 제가 고치라고 해서, 예, 이 허벅지하고 종아리의 길이를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원래는 211.5, 268이었는데 똑같이 맞추는 바람에 아마 두 개의 인버스 포워드를 구해 보시면은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식이 수월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소트로피의 개념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코비안이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새로운 로봇 마지막 홈워크에서 보신 게 기구하기 길이가 똑같다 보니까 숫자가 훨씬 간결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포워드 키네마틱스가 간결해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걸 미분해야 되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도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얘기겠고요.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간단하거나 포워드가 간단하다라는 건 거꾸로 말을 하면 인버스도 조금 더 수식이 간결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끼리 이런 관계가 돼서 사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만들어집니다. A 빼기 A는 0. 근데 길이가 서로 다르게 되면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되기 때문에 수식이 이와 같이 지저분하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사인, 코사인들이 덕지덕지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길이가 아이소트로피를 만족하는 거 아이소트로픽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가 되면 훨씬 수식이 간결해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기에서 이 숙제를 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옵셋이 있는가 아닌가를 꼭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옵셋이 생기잖아요. 그만큼의 옵셋. 옵셋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애매해지고요. 트위스트 앵글이라 불리는 트위스트 앵글이 평행하거나 90도 근처이면 트위스트 앵글은 회전축과 회전축 간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트위스트 앵글이 90도가 되거나 0도가 되거나 180도가 되거나 마이너스 90도가 되면 사인 코사인 계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로 바뀌어 버리겠죠. 그래서 트위스트 앵글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에는 아주 끔찍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앵글도 대부분 로봇 쪽에서는 90도, 0도, 180도, 마이너스 90도를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같으면 같을수록 링크 간의 길이가 같을수록 아이소트로픽이 돼서 앞서 얘기드린 자코비안 포워드가 심플해지고요. 옵셋이 없게 되면 옵셋도 아까 DH 파라미터에서 보게 되면 L, 알파, D, 세타 중에 이 부분이 바로 옵셋인데요. 옵셋이 있으면 없어질 수 있는 수식들이 D 곱하기 사인 코사인 덩어리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옵셋도 되도록이면 없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길이는 1번 어떤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조건을 다 만족하고 나서는 링크와 링크 간의 길이는 같게, 그 다음에 알파 트위스트 앵글입니다. 이 앵글 값은 90도, 0도, 180도 안에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사인 코사인이 다 날아가 버리겠고요. 3번은 뭐였죠? 옵셋, 바로 이 D에 해당하는 부분들, 관절이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이렇게 옵셋들이 들어가게 되도록이면 만들지 마시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로봇이 갖고 있는 키네마틱 성격들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